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포근합니다. 지난주 혹한에 떨었던 곳에 비하면 한결 나은데요. 그런데 빗방울이 흩뿌려지는 곳이 많죠. 출근길에 우산 하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날에는 마스크가 필수품이겠죠.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오늘 바깥 활동도 그래서 삼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오늘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중국발 스모그 덕분에 참 오늘도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은 하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이 미세먼지를 뚫고서 두 분 어김없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데일리언의 이종건 노선 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뚫고 왔습니다. 예. 되게 힘들더라고요. 미세먼지 뚫고 오는데. 제가 오늘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런데 60% 이상의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40%의 우리 안에 미세먼지는 어떻게 그것을 규명하고 또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데 오늘부터 국세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여러분, 13월의 보너스 알뜰히 생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말 정산, 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13월에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들어보죠. 먼저 이종구 실장님. 네, 지금 오늘 10시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자 예술단, 북한 예술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자 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어저께 바로 그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폄훼하면서 나흘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나흘이나 지난 다음 이때 다시 시비를 걸면서 한다는 말이 평양 가는 버스는 아직 평양에 있다. 남조선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평창 가는 버스는 평양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남조선 당국자의 행위는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다. 가을 뻐꾸기가 철진한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다라고. 서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회담은 하자고 해놓고서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회담을 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북한의 행위였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북한에 그런 거 일별 필요 없고요. 회담 앞두고 기선제압으로 서로 삿바잡기 싸움하는 것 같은데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야, 이거 보면서 이게 삼국지 못 읽은 사람은 요새 이거 삼국지도 이거 삼국지 읽은 사람이 더 헷갈렸어요. 도대체 말이든 누가 동탁인지 어저께 하루 종일. 네, 남경필 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남 지사는 현 정권을 동탁에 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조조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친박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과 보수혁신에 대해서 평가 한마디 없이 선거에 유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회절하기보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잘 지는 것이 정치에서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남경필 지사님 삼국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걸 권합니다. 저는 삼국지를 한 40년 전쯤 읽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40년 더 됐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평생 읽은 책이 한 3분의 1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예. 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이제 일단 비대해진다 이 얘기인데. 네. 이종구 실장님. 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죠. 적폐청산에 앞장선 것 자체가 사실 공수처라든지 이런 신설과 관련해서 알아서 먼저 이렇게 엎드려서 앞장섰는데 토사구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장서줬더니 역시 공수처라든지 권한을 빼앗는구나라는 반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검찰도 사실은 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국정원입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댓글 수사예요. 대공 수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댓글 수사에 대한 문제는 정치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대공 수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의 그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을 빼앗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보와 수사를 이원화한다는 건 사실 수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일본의 경우 경시청 공안부, 우리의 그 경찰의 그 공안부와 외무성 국제정보국을 합쳐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기관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던 거를 합쳐서 NSC 밑에 합친 그런 그 기구를 만듭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외국에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보와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경험칙해서 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서영수 수장님. 네, 어제가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당한 지 3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 소장님 대학 다니셨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세대인데요. 아무튼 이 국가 권력이 그 부당한 정치 개입을 해나가면서 정권의 비판적인 정부 인사란 이유만으로 혹독하게 탄압하고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권력기관은 블랙리스트다, 댓글 작업이다, 선거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국정원 개혁 방안이 다소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사유하지 않겠다라고 국민에게 다짐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처음으로 정권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적인 종합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 개혁 법안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박지원 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시끄러워가지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합치면은 이게 어떻게 될 텐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건 뭐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혹은 대통령 조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발표한 것대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전부 수정을 해야 돼요. 국정원법이라든지 뭐 이런 서너 가지 법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법을 수정하는 권리는 행정부에 없잖아요. 입법부에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파란이 사실은 굉장히 행정부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로서는 안타까울 거예요. 왜? 어차피 국민의당이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그냥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사실 밀고 당기면서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통합파와 반대파 이런 상황에서 분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뭐 이렇게 개혁 경쟁 내지는 선명 경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이제 그 유승민 대표의 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국민의당 반대파는 다른 결을 보여야만 자신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140석, 그러니까 과반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개혁 특위에서 사실 이 어저께 그 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서영수 의원님. 네. 저도 뭐 이종훈 실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 그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의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안 나서고 굳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나섰을까? 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어제 여당하고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야당하고도 없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물밑으로 그 이런 의견들 교환은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는데 조국 수석이 말한 것처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법안이 무려 6개 이상입니다. 경찰법,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 형사소송법, 감사원법,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특히 공수처법은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 법안과 달리 상임위의 법안 소위 그리고 상임위의 의결 그리고 법사위 의견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고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현재 그 내부에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과 국회를 압박해서 여론의 힘으로 이 문제를 관철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전국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절충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는 받겠다. 근데 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이건 못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는 사실 이제 사개특위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또 이미 발의된 법안 중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용주 의원이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낸 안들이 지금 어저께 조국 수석이 한 안과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어떤 협의할 사항은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우회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나 의회가 자신을 반대함으로 국민에게 직접 뭔가를 묻겠다. 이러면 사실은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당원들한테 묻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의회를 설득을 하고 의회의 어떤 협상 과정 이걸 언제나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국민을 대변하는 그 의회의 어떤 결정이다.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최영수. 네, 서울로 가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절충과 타협으로 다소 못 미치지만 100점 원안에서 60, 70점 맞고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회 사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각 당의 선명성 경쟁 때문에 입법 사항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 국민의 여론을 호소해서 여론을 동원해서 국회를 압박해서 국회가 입법에 나서도록 하는 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의 문제인데 아마도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넘겨서 절충과 타협하기보다는 우선은 청와대가 시동을 걸어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모아서 그리고 나서 국회가 나서도록 특히 야당이 이 법안에 나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겠다.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육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단히 낮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에 대처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를 언급한 이후에 이게 또 막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고 하여간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실장님. 저는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딱 뭐가 떠오르냐면 영국의 적기조례가 떠오릅니다. 적기조례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영국이 증기기관의 산업혁명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증기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증기 자동차가 딱 만들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죠? 마차. 마차 산업, 마차의 이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빨간 깃발 조례예요. 빨간 깃발 조례가 뭐냐면 모든 자동차는 당시의 속도가 10km였거든요. 시속. 그런데 모든 자동차는 3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운전수 2명에 빨간 깃발을 든 사람 한 사람이 자동차 앞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비키라고. 그 역할을 맡기는 그런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적기 조례가 왜 유명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영국이 뒤처지게 돼요. 그 시속 10km 자동차에 3사람 해서 빨간 깃발 흔들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동차의 어떤 그런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 무슨 뜻이냐면 모든 변화는 불온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도 되게 불온할 거예요. 불온하고 뭔가 두렵고. 하지만 그 변화는 나중에 엄청난 어떤 우리 그 구조, 뭐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그런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 뭐 불안하다 해서 없앤다가 아니라 사실은 양성화하고 그것을 안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정부가 사실 굉장히 미스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수를 했다. 이번에 박상희 법무장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가상화폐가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을까.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거래인과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답니다. 시가총액은 500조 가량 되고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액 중에서 원화 거래가 20%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평균 가격에 비해서 한국은 35%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기성이 너무 강하고 특히 국내 가격 차를 이용한 환치기 같은 불법 행위에 온상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는 이것을 거의 도박과 같은 투기화 보고 강력한 폐쇄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도박으로까지 규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법안이 일단 미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거래에 뛰어든 사람이 수백만 명이 이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 좋은 약이 부작용이 크다고 단기적인 거래소 폐쇄보다는 투기장으로 변질된 거래소는 관리 규제를 강화하되, 즉 예를 들자면 거래 실명제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관리 규제를 강화하되 블록체인의 산업기술적 측면은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차분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 막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참고적으로 효과적인 약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약이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이 크다고. 안 그런 약도 많습니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이런 약들도 많은데 어쨌든 참 정부로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규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규제하자니 반발이 심하고 참 고민이 깊을 텐데 하여간 저희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시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덕분에 오늘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공짜인 그런 아침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교통이 좀 덜 밀려야 하는데 8시 36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차 얼마나 밀리는지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로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월요일 출근길인 만큼 한강을 따라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는 하남 가는 길인데요. 행주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성산대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강남권 청담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역시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사고 난 곳도 있습니다.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때문에 출근길 정체가 지금 더해지는 상태인데요. 탄천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말이에요. 예. 이 구성이 지금 이슈인데 이게 일단은 가능합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IOC가 오늘 20일에 이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 이 남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하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또 이 남북한 정부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거든요.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이 남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이 장웅 북한 IOC 위원하고 이 작고한 이 김은영 IOC 위원이었는데 이 선수단 규모를 결정할 때는 보통 이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인물들끼리 협상을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일 회의에 이 정부 고위급 대표까지 참가하는 걸 보면은 이 단순히 선수단 규모가 아니라 이 단일팀 구성까지 논의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9일에 고위급 남북 회담에서 단일팀을 제안을 했고 또 현재 이 문체부가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정부의 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일 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 단일팀 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정안을 요구하느냐 이 정도의 변수만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여태까지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요. 예. 자기의 생업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열심히 많은 피와 땀을 흘린 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 선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체육계에서 이제 불만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스하키가 엔트리가 23명이거든요. 또 이기흥 이 대한체육회장이 물론 우리 대표팀 23명에 북한 선수 6명에서 8명 정도를 추가하는 안을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측에서 이런 특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이 단일팀에 합류하는 북한 선수 숫자만큼 우리 선수들이 제외가 되겠죠. 당연하죠. 받아들이고 나가지고 못하게 하면 그건 받아들이나 마나죠.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왜 이러느냐 우리 선수들이 이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애초부터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올림픽 한 달여를 남겨놓고 급작스럽게 단일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땀 흘려온 선수 중에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지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팀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제대로 된 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따른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단일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선수들로서는 이 말 못할 답답함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이 체육을 비롯한 문화교류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정치가 체육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것을 보니까 예. 좀 걱정이 돼요. 이 선수들. 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관계 확 풀려서 북핵 문제도 풀리고 이러면 이런 보장이 있으면 뭐 그거는 받아들이라고 할 텐데 그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 우리가 이 겉으로는 뭐 스포츠 교류가 이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스포츠 교류에서 스포츠보다는 그 이전에 정치가 스포츠에 선행을 하는 거죠. 글쎄요. 예. 참 선수들이 좀 그래요. 예. IOC도 이제 그런 면으로 똑같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하고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네. 뭐 이럴 때마다 평화하고 화합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IOC의 생존 전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 규모가 비대해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래서 이 보스턴이나 로마, 오슬로, 미넨 같은 도시들이 올림픽 유치에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올림픽 유치가 무산됐거든요. 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올림픽이 사실 위기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IOC의 입장에서는 올림픽의 효용성을 계속 입증해야지 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올림픽의 효용성이라는 게 사실 이 평화와 화합 같은 이상적인 가치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이유가 G2 등극의 선포라고 보면은 이 베이징 올림픽이 실제로 중국의 화려한 G2 등극의 무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올림픽의 효용성이거든요. 요약하면은 올림픽의 효용성은 이 개최국의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IOC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논리를 이 평창 올림픽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은 평화 올림픽이다. 그렇다면은 IOC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져서 우리 정부가 올림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단일팀을 지지를 하겠죠. 또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도 올림픽이 지속 가능한 거고요. 자, 이게 사실은 올림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인데 IOC는 이 평화와 화합이라는 이상적인 명분으로 올림픽을 계속 표현해내거나 아니면은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참 우리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금융당국하고 하나금융이사회가 정면 충돌했다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죠. 하나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선임 절차를 회장 선임 절차를 2주가량 연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원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금융은 오늘부터 후보들 인터뷰를 해서 내일 1차 선발을 하고 22일에 아마 일주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2주 정도 연기해달라는 거죠. 왜 2주냐. 현재 금감원이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하고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 채용비리 의혹, 이른바 이전 정부와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금융계의 적폐청산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금융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게 금융당국의 지금 주장이고요. 이게 금융계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또 관치금융의 또 시작이냐. 이 정권 교체 후에도 일개 민간금융사의 CEO를 금융당국이 입맛대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또 간취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나금융 쪽은 좀 당혹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당혹도스러울 것 같고 불쾌하겠죠. 그리고 불만일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애초에 오늘 이제 후보 인터뷰를 해서 16명으로 이미 압축을 했고 이걸 또 이제 내일 압축 명단 숏리스트를 발표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금융당국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에 대한 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이 하나금융 회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내부에서 토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을 포함해서 금융사 최고 경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후 오전 10시에 명칭은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사 CEO 후보군 선정 평가 기준, 하나금융도 그렇고 이전에 KB금융도 그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또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른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산분리, 더 구체적으로 은산분리, 그리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 그리고 키코 문제 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화폐 규제 말이에요. 이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8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흘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가상화폐 그야말로 쇼크
그 패닉이었는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하겠다. 지금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청와대의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나흘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고요. 20만 명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 정책실 중심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이 만약에 답변을 하게 되면 5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째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청와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정부도 고민이 많고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에 이 고민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이낙연 총리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걱정은 돼요. 이 정부 들어서 정부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 가지 어떤 리스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강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최강비. 네. 강철비가 아니고. 네, 최강비. 강철비 말고요. 강남 집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게 다 후폭풍 3인방이죠. 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알바생, 일자리 문제가 되고요. 강남 집값이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꼭 항상 부동산 시장이 항상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300만 명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도 배가 아파서 지금 다들 그렇죠. 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영화 1987을 관람한 다음에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호프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가상화폐 뒤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다들 정부를 탓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분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낙연 총리도 항상 언어 유희를 좋아하잖아요. 아재 개그를 어제도 했던데요. 블록체인을 블록하지는 않겠다. 네. 예,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계속 육성하겠다는 거다. 막지는 않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화폐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확 하는 건 가상화폐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고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원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데 이게 다들 이제 건설을 하라고 새로운 걸 지으라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발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폭탄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죠. 네, 블록체인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해서 만든 건데 가상화폐가 폭탄이 될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그 바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 그렇죠. 그거는 도박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처럼 완전히 규제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열린 경제, 글로벌 경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가상화폐를 거래를 막았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4인 간의 거래는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되 가상화폐 투기적 접근은 좀 규제하겠다는 건데 그 딱 적정 수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세 가지로 하겠다는 건데요. 실명제 전환하고 세무조사하고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3종 세트라는 건데요. 일단 실명제는 원래는 20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제 지난 11일에 그 얘기를 하면서 빨라야 좀 연기될 것 같아요. 빨라야 이달 말쯤 아마 실명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이 확인된 가상화폐 계좌하고 동일한 은행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고 가상 계좌를 실명을 전환하지 않으면 뭐 벌금도 내고 입금이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 자금 거래 내역을 고스란히 볼 수 있으니까 과세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가지고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하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직장인들 연말정산이니까 13월에 보너스가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 사실 제가 정해준 건 아니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연말정산에 기교를 부려야 됩니다. 기교, 즉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이 세 개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왜냐하면 근데 의료비는 사실 대충 다 나와요. 전산화 돼 있는데 교육비도 빠져 있는 것들이 맞아요.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죠. 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요 세 개 영수증을 잘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가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장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다 국세청이 정해줍니다. 연말정산 홈택스에 모든 게 정해져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챙겨봐야 될 게 중고차 연말정산 10% 들어가고요. 이전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30만 원이었어요. 무조건 첫째, 둘째, 셋째 없이.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본 세액공제가 출생공제가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다둥이 다자녀 가구들에게 세액공제가 약간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교 요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계 일들이 예정돼 있어요? 일단 오늘부터는 그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는 설 연휴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기차표 판매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하. 그리고 신율 교수님은 또 내일부터 상당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내일만입니다. 내일만인가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선 그 기차표 예매는 그 경부선부터 시작을 하고 16일부터 17일에는 호남선을 하고요. 수서고속철 SRT는 23일, 24일부터 합니다. 이 기차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늘길도 바뀝니다. 그동안 많이 예고가 됐던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18일 목요일에 개통합니다. 이때 뭐가 바뀌냐.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를 비행기를 타거나 내릴 때는 이제 2터미널에서 하거든요. 기존 1터미널로 가면 17분이나 더 걸리게 돼요. 16km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요. 같은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그 금통위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찾아뵙는 백병규 시사평론가께서 또 고맙게도 내일 진행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변함없는 애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수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